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반근영입니다. 이번 주는 허환구 아나운서를 대신해 제가 진행합니다.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을 태우고 가던 헬기가 추락해 충격과 우려를 안겨줬는데요. 이란은 에브라임 라이시 대통령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해당 헬기 잔해가 드론에 의해 발견되면서 탑승자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현재 라이시 대통령과 압돌라히안 외무장관의 사망을 확인했다고 이란 당국자가 전했습니다. 일단은 악천후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지만 이스라엘 관련설 같은 음모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자지구 전쟁으로 골치가 아픈 가운데 사태를 엄청나게 악화시킬 수 있는 이란 대통령 암살은 실익이 없다며 이스라엘 개입 가능성은 적다는 게 중론입니다. 과연 이란의 보수 강경파 라이시 대통령의 사망은 중동 정세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5월 20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락토핏 이렇게 새로 오셨어? 건강하고 씩씩하게. 아이들도 락토핏. 혈당 케어 힘드시죠? 부모님도 락토핏 당케어. 우리 가족 장 건강엔 새로워진 락토핏. 우리 가족 맞춤 락토핏. 건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카.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고객님들 덕분에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가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웰메이드는 앞으로도 모든 순간을 고객님들과 함께하며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순간이 웰메이드이길. 웰메이드 50주년. 아기 낳고 펜스 타자. 타이어뱅크가 올해 아기 낳은 부모님께 타이어 50% 할인, 넷째 출산 부모님께 타이어 무료 증정, 전국민 타이어 3+1 할인 행사에 추첨을 통해 펜츠까지.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뱅크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이벤트 기간 12월 31일까지.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5월 20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우리 지역 단체장들은 공약을 잘 지키고 있을까요? 잠시 후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국립안동대학교 사업과 안상준 교수 연결해 안상준의 세상 읽기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는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리죠. 슬뉴생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인구는 국력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사회. 앞으로 20에서 30년 후면 5천만 명이 넘는 현재 인구가 반토막이 날 것이다. 이런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출생 고령화로 지역의 소멸을 걱정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국가의 존립 자체가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인데, 최근 경상북도가 열을 올리고 있는 저출생과의 전쟁, 그리고 외국인 유치 등이 결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인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도 이민청 유치와 관련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민 정책의 종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이민청 유치에 안동 씨가 뛰어들었다고요? 네, 지난 16일 안동시청 낙동홀에서는 사단법인 안동포럼이 주최하는 이민청 유치 전략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경북의 22개 시군 가운데 이민청 유치와 관련해서 공식 행보에 나서는 건 안동시가 처음인데요. 이날 토론회에서는 권기창 시장, 김영동 국회의원 등과 주민 5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안동의 이민청을 유치하기 위한 정당성, 논리 등에 대한 사례 소개와 함께 이민청 유치에 대한 전문가 패널 토론이 열렸습니다. 네, 이민청을 안동에 유치하려는 첫 행보인데요. 그 전에 먼저 이민청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 같죠? 네. 네, 공식 명칭은 출입국 이민관리청, 약칭으로 이민청이라고 불리는 정부 조직인데요. 난민이나 미입국 등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독립된 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예로 들면 출입국 관리 업무를 법무부가 아닌 국가안보부에서 맡고 있는데 미국과 영국은 출입국 및 세관 심사, 체류 외국인 관리, 이민법 단속 집행 등 3가지 업무를 각각 국가안보부, 내무부에서 나눠 맡는 형태로 출입국 이민 관리 업무를 맡고 있고요. 일본도 법무부 산하의 출입국 재료관리청을 더 관련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이던 지난해부터 설립 논의가 본격이 이뤄졌으며 이를 위해서 한 전 비대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자격으로 지난해 3월에 독일 연방인민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안동에서 열린 토론회도 그렇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독일의 사례에 많이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리적으로 유럽 한복판에 있는 독일은 총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약 22%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출산율도 1.58명 수준인데요. 하지만 독일은 꾸준히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8,350만 명이었는데 현재는 8,500만 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는 바로 이민자를 수용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이민 1세대 인구 비중은 17.3%입니다. 이들의 자녀인 이민 2세대까지 합치면 23% 수준으로 증가를 하는데 2007년 전체 인구의 8.8% 수준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증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민족주의를 내세우며 유태인 학살을 자행한 나라로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혈통 중심, 민족 중심적 경향을 보이기도 한 곳인데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통해 외국인을 수용하면서 인구가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민 정책을 통해서 인구가 증가한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민청을 설립하고 외국인 포용을 통해서 지금의 인구 절벽을 극복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여지네요. 네, 결국은 인구가 국력인 상황에서 단기간에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이민자 수용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독일은 통일 전인 197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외국인 가잉 유입에 대한 우려나 경제 상황 악화 등으로 이주민 가족의 고용 제한, 차등적인 아동보조금 지급, 가족 재결합 제한 등 이주민 유입을 줄이고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 같은 정책은 독일 통일 이후에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감 고조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2000년대부터 이주민 가정 출생자에게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시민권을 부여하는 등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편견을 타파하고 차이와 다름을 특성이나 개성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이민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이 같은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고 있는 건데 이민청 유치에 뛰어든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10여 곳 정도가 된다고 들었거든요. 정부 부처를 물론 또 법무부에서 독립되는 조직이긴 해도 지방에서 들어서는 선례는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이민청 신설은 사실상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되는 것인 만큼 소멸 위기에 놓여있는 지역에 이를 배치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민청보다 규모는 작지만 업무가 유사한 재외동포청이라고 지난해 신설된 조직인데 인천에 들어섰습니다. 이런 선례가 있어서 비록 정부 조직이라 하더라도 지방에 들어서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재외동부관리청이 인천에 들어섰던 사례가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전국에서 이민청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가 어떤 곳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경북 지역에는 안동 말고 또 제법 관심을 보이고 있는 곳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전국적으로 보면 일단 충남도는 일찌감치 유치 희망지로 천안, 아산을 선정을 하고 물밑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안산, 시흥도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기초 지자체다 보니까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충북도나 전남도도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등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안동 외에도 경주, 김천 등이 유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 외에도 포항, 경산, 의성 등도 잠재적 유치 희망 지자체로 이름을 올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주는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전체 주민 중 외국인 주민 비율이 7.4%로 가장 높습니다. 경산의 경우에는 대학이 많아서 외국인의 유학생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지역의 대표적 공업도시라고 할 수 있는 포항 구미도
외국인 주민 수가 약 1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김천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본사가 김천 혁신도시에 있어서 원스톱 이민 행정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들고 있고 오늘 공식 TF를 꾸렸습니다. 의성은 티켓 신공항과 연계한 외국인 입국 수요 증가 등이 유치를 고려한 이유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경북에서는 어느 지자체가 확실한 후보지로 정해진 것은 아직은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경상북도는 각 시군별로 자율 경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후보지를 선정하겠다. 그러니까 시군별 예선전을 거치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는 사실상 지금의 정치 상황과도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 상황과 맞닿아 있다는 건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민청 설립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주도한 정책이거든요. 그리고 지난 2월 국회에 이민청 설립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 당장 다음 주면 제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법안이 폐기되는 수순이라 보면 될 것 같고요. 21대 국회가 개원하더라도 문제입니다. 여소야대 전국에 또 지난 총선 패배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현재 자리에서 물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법안 제정이나 통과 추진 등의 공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민자 수용 등으로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골든타임은 점점 촉박해지고 있는데 현실적인 상황들을 고려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은 그렇다고 해도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경상북도가 외국인 이민 정책 등을 발표하면서 이민청 신설 유치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어떤가요? 중요한 건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민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는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어쩌면 이제 동병상련처지인 전남도와 함께 21대 국회 개원 후에도 여야 정치권을 상대로 한 법안 발의나 국회 통과 등을 계속 설득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정치권에서 제법 움직임이 생기면 그때 시군별로 최종 후보지를 선정을 하고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여 보겠다라는 건데 물론 지역민 입장으로 안동이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어도 경북에 들어서는 게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좀 생기네요. 이민청이 지역에 설립되면 연간 3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인 효과 그리고 3천여 명 일자리 창출이 기대가 됩니다. 이민청보다 업무가 제한적인 재외동포청의 경우에는 올해 예산이 1,055억 원, 직원 정원이 150여 명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이민청은 업무나 예산 등의 규모가 재외동포청과 비교했을 때 3배 이상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관련 부처나 업무이관에 따른 공무원 이주, 유관기관 설립 등 5,000명이 넘는 신규 유입 인구도 예상이 되고요. 경상북도는 우선 보수의 성지인 경북이 이민자 수용의 모범도시가 되겠다는 발상의 대전환 전략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로 불리는 안동에도 해당되는 것이고요. 실제 독일 연방 이민청에 있는 니른베르크는 나치의 유태인 학살이 자행된 곳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민청이 들어서면서 이민자 수용성이 높은 개방도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책사업 공모는 쉽지가 않고 또 난관도 적지가 않는데요. 가장 소멸 위기가 절박한 곳이 경북이고 또 경북 북부권인 만큼 이민행정의 패러다임 전환과 또 실효성 높은 정책 시행을 위해서 경북에 꼭 이민청이 들어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양승진의 슬뉴생,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 이민청 유치 관련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동과학대학교에서 오는 6월 14일까지 지역산업연계 바이오 생명 분야 인력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경력 단절 또는 미취업자로 안동시에 거주 중이거나 안동시 교육기관 졸업생 혹은 졸업 예정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교육생에게는 월 100만 원의 교육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과학대학교 홈페이지 또는 전화번호 054-851-3691,
054-851-3691번으로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민선 8기 단체 장애임기가 이제 절반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는 7월이면 꼭 2년이 되는데요. 중간평가가 필요한 시점이죠. 우리가 뽑은 단체장들 과연 공약을 잘 지키고 있을까요? 최근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공약 이행 평가를 했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반갑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매니페스토가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 표를 얻기 위한 거짓 말고 약속 실천을 검증하는 시민운동인데요. 저희 사무처 위치를 말씀드리면 좀 더 명확하게 좀 아실 것 같아요. 서울 여의도에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중앙강사 뒷건물, 정의당, 네, 국민의힘 건너편 건물에 있습니다. 결국은 공약 이행을 잘하는지 검증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2006년도에 출범을 해서 매년 공약에 대한 이행평가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2006년도에 결성을 해서 매년 공약 이행에 대해서 검증하고 있는 단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최근 2024년 전국 시도지사 교육감 공약 이행평가 발표하셨는데요. 우선 경북도지사 공약 이행평가 결과 어땠을까요? 저희가 공약의 실효성과 이행 가능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행 완료, 목표 달성, 주민소통 이렇게 세 가지 분야를 해서 종합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다행히 정점 83점 등급을 받았습니다. 분야별 평가에서도 네, 총장님. 네, 저희가 지금 연결이 자꾸 끊겨서요. 저희가 다시 한번 전화를 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과 함께 과연 우리가 뽑은 단체장들이 공약을 잘 지키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연결했는데요. 연결해서 조금 미흡했던 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에 계시다 보니까 이렇게 전화로 연결을 하게 되는데요. 전화 연결에 있어서 조금은 미흡했습니다. 미리미리 확인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 네, 오늘은 조금은 끊김이 있었습니다. 네, 최근에 경상북도지사 공약 이행 평가 오늘 이행 완료 분야, 목표 달성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또 주민 소통 분야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셨다. 분야별 평가도 이렇게 확인하고 계신다라는 이런 기준을 세 가지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이 등급을 매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광재 사무총장님 거기 계실까요? 예. 됐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경북도지사 공약 이행 평가 결과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행히 SA 등급을 받았고요. 네. 목표 달성 분야, 이행 완료 분야에서도, 그러니까 분야별에서도 SA 등급을 받았습니다. 다만 좀 걱정이 되는 게 좀 있는데요. 네.
공약의 재정 확보율이 7.41%로 확인됐습니다. 결국은 공약 이행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약에 대한 재정 확보인데요. 지금까지는 재정이 좀 덜 드는 공약들이 잘 이행됐다고 보이지만 하반기에는 재정 확보가 좀 걱정되는 수준 이렇게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재정 확보가 좀 걱정된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주민소통 분야에서 최고 등급을 받지 못했다는 소식도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예, 경상북도의 경우 주민소통 분야 전반적인 평점이 나쁜 것은 아니었는데요. 다만 주민소통을 위해서 제도화하는 부분, 제도의 구체성을 좀 보완해야 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약 이행을 하기 위해서 성과를 내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공약을 고용계약서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 평가단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이런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우리 지자체장님들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경상북도 교육감의 공약 이행 평가는 어땠을지 궁금한데 평가 결과 어땠을까요? 예, 교육청의 경우에 총점 78점 이상인 에세이 등급을 받지는 못했지만 공약 완료도 분야에서 60점 이상인 에세이 등급을 받았습니다. 어찌됐든 나머지 두 개 분야에서는 에세이 등급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네, 경상북도 교육감의 공약 이행 평가가 공약 완료도 분야 빼고는 최고 등급을 받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세부 지표를 보면 좀 알 수 있는데요. 2003년도 공약 목표 달성에 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공약의 목표 달성이라고 하는 건 교육청 스스로 연차별 목표를 설정한 것들을 달성했느냐를 보는 건데요. 여기서 그 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고요. 주민소통 분야에서 좀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이 교육자치라고 하는 것은 교육 관련자들만 공약에 대해서 평가를 하자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선거 때 우리 도민들이 다 투표에 임하시기 때문에 전체 도민들이 좀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이었는데 그 분야에서도 조금 노력이 좀 부족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좀 보완되면 향후 평가에서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0일이죠. 민선 8기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평가 결과도 발표를 하셨는데요. 경북 지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현황은 어땠을까요? 경북 지역을 먼저 좀 말씀드려볼까요? 공약 이행 완료율은 전국 평균하고 좀 비슷했습니다만은 목표 달성률이 전국 평균보다 좀 낮았습니다. 예, 공약 이행 완료율은 34.83%로 전국 평균 34.26%하고 좀 비슷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2023년도 지난 연말까지의 목표 달성률이 85.75%로서 전국 평균보다 약 한 3.84%포인트 좀 낮았습니다. 결국은 이행에 대해서는 차근차근히 좀 성과가 좀 나고 있는데 이게 목표 달성이 좀 돼야지 하반기 성과가 나거든요. 이 부분이 좀 부족해서 하반기가 좀 불안해 보인다 이런 좀 지적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경북에서 최고 등급인 SA 그리고 또 바로 아래 등급이죠. A를 받은 기초지자체는 어떤 곳일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100점 만점에 83점 이상을 넘으면 SA 등급을 저희가 부여를 했는데요. SA 등급을 받은 곳은 포항시, 경주시, 안동시, 청송군, 영덕군 등 모두 5곳입니다. 22개 기초지자체 중에 5곳이 SA 등급을 받았고요. 또 78점 이상이면 저희가 A 등급을 줬는데요. A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김천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위성군, 예천군 등 모두 6곳이었습니다. 네. 저는 오늘 그 주민과의 소통 부분이 좀 와닿긴 했는데요. 이번에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평가가 시사하는 점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선거 전에도 대선 이후에 22일 만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좀 재정 설계가 엉성하다라고 하는 지적을 한 바 있는데요. 이번 평가에서도 그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좀 냉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저희가 제안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민선 8기 기초단체장 공약을 이행을 위한 재정이 661조 원 이상이 된 것으로 저희가 확인됐습니다. 이것은 민선 7기보다도 151조 이상 더 커진 수치거든요. 예, 앞으로 이게 국비 확보의 영향을 광역 도지역은 가장 많이 받는데 이 부분이 좀 원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될지 특히 또 국비 확보라고 하는 건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되니까 이게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 말고 우리 지역에 이 사업이 오면 국가 전체 발전에서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논리 개발과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런 얘기들을 공유하는 것들,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상준의 세상 읽기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여보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직 연결이 아직 안 됐을까요? 네, 오늘 안상준의 세상 읽기 국립대학교 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님과 함께 세상 읽기 이야기 나눠보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네.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 네. 다른 나라 얘기들을 좀 해야 되는데, 네. 요즘 정치인들 테러가 굉장히 극성을 부리고 있어요. 예. 보셨겠지만, 지난주에 슬로바키아 대통령이 암살 위기를 겨우 면했는데, 네. 지금 위독한 상태에 빠졌고, 또 대만 우리 식으로 하면 국회죠. 대만 입법원에서 여당과 야당이 좀 난투극을 벌였다 그러고 또 슬로바키아 대통령 암살 며칠 전에 독일에서도 정치인을 위한 테러가 지금 몇 차례 끊이지 않아가지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래서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서 뭔가 정치적 리더십의 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좀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 리더십의 위기가 아닌가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먼저 슬로바키아 가볼까요? 피초 총리가 지지자들과 만나고 있을 때 이 총에 맞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배경은 무엇인지 먼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애청자들을 위해서 잠깐 좀 소개를 하면은, 네. 지난 15일이죠. 현지 시간 15일에, 로베르토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께서 이런 말씀하신 그런 행사를 하다가, 총격 5발인가 6발을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외신이 굉장히 지금 뜨겁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슬로바키아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 상황이라 그러는데 그게 거의 내전 상태로 들어섰다는 게 언론의 분석이에요. 내전 상태까지요? 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슬로바키아의 이 상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슬로바키아 역사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어느 정도까지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네. 슬로바키아라는 이 이름을 단 공화국이 처음 나온 거는 지금으로부터 또 100년이 조금 넘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1919년이에요. 네. 그때 이제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이라는 이제 새로운 신생 공화국이 탄생을 했는데 이 공화국이 이제 전후 냉전 시대에 공산권에 편입돼 있다가 1989년 벨벳 혁명을 거치면서 동유럽 사회주의권이 붕괴되는데 동참을 했었죠. 네. 그런데 4년 뒤에 이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은 체코 공화국과 슬로바키아 공화국으로 분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분리된 이후에 이제 슬로바키아 공화국은 계속 정치적 분열을 겪는데 지금 현재 이 피초 총리가 이제 문제가 된 거는 지금으로부터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당시에 이 피초 총리가 이끄는 사회민주당이 범죄 조직과 유착돼 있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됐고 이걸 취재하던 기자가 암살이 돼요. 암살까지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피초 총리는 사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또 어떻게 이번에 또 됐네요. 근데 작년 9월에 네. 총선이 있었는데
여기서 피초 총리가 다시 재기를 해요. 네. 그러면서 네 번째 지금 총리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작년 10월에 이제 총리 임기를 시작했고 올해 지금 7개월 만에 지금 이런 불상사를 겪었는데 총리로 지금 임기를 시작한 다음에는 자신의 그 정적들을 제거하는데 굉장히 공을 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상황들이 굉장히 전국을 혼란하게 했고 이제 마침내 저기 앞서 말한 것처럼 내전 상황에 가까운 그런 상태로 빠지게 된 거는 이와 같은 그 최근에 정치적인 문제들이나 사회적 양극화가 배경에 깔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는 양극화, 정치적 내전이 이렇게 문제가 됐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독일에서도 앞서서 정치인을 향한 테러가 있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맞았어요. 그렇죠? 머리를 맞았잖아요. 네, 둔기로 머리를 맞은 사건이었죠. 예. 오늘 이제 5월 8일 날 네. 그 사회민주당 소속의 현 집권당이죠. 그러나 이제 사회민주당 소속의 베를린시에 그 집권을 하고 있는 3인당의 경제장관을 맡고 있는 프란치스카 기파이라는 이 장관이 어느 도서관에 가서 행사를 하는데 베를린시에 있는 어느 도서관에서 행사를 하는데 그 괴한이 휘두른 둔기에 머리를 맞았다고 하는데 네. 그 범인은 정신질환 이력이 있는 74세 남성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상당히 문제가 되는 그런 인물이 이제 활동을 하다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거고, 그거보다 한 5일 전에 또 독일 베를린에서 이제 남쪽으로 좀 내려가면은 작센주의 주도가 드레스덴이라는 도시인데, 이제 다음 달에 6월 달에 유럽의회 선거가 치러지는데, 이 3인당 소속의 마티아스 에케라는 유럽의회 현 의원이 이 선거 포스터를 붙이는 중에 10대 청소년 4명이 집단 폭행을 해서 얼굴에 막 상처가 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네. 사진 보니까 그렇죠?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70대, 10대, 막 이런 세대를 가리지 않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여기 지금 일어난 장소가 한 곳은 베를린이고 한 곳은 드레스덴이거든요. 이게 지금 독일 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베를린은 수도이긴 하지만 최근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경제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수도로서의 어떤 위용을 좀 잃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고, 이 동독 지역은 작센과 같은 이 동독 지역은 여전히 경제적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이 동부 주민들로서는 이 집권당에 대한 증오가 좀 많지 않나, 그런 게 이러한 정치적 폭행 사건을 일으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증오감 이런 분노감들이 폭력으로 이어졌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또 앞서서 대만 이야기도 해주셨거든요. 대만 입법본에서 여야 의원들이 집단 난투극을 벌였다고요? 예. 제가 그 집단 난투 얘기 조금 전에 독일 상황을 좀 더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세대를 가리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다고 했는데 2023년 작년 한 해에 선출직 공무원을 향한 범죄가 그 이전에 비해서 50%가 늘었다고 합니다. 50%면 어마어마한 거네요. 그렇죠. 지금 자료 보니까 그러니까 해마다 엄청나게 늘어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아마 지금 정치적 성향의 차이에 따른 반감을 표시인데, 이 반감이라는 것이 표출되게 되는 거는 사실은 먹고 살기 힘들 때, 그리고 자기의 의사가 잘 반영되지 않을 때, 그래서 이제 독일 정부는 이에 대해서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를 하고 대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알려졌는데, 사실은 지금 유럽 전체가 지금 힘든 상황에서 독일도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좀 우려스럽습니다. 네, 저희가 함께 또 지켜봐야 되고요. 이번엔 대만으로 넘어가 볼까요? 대만 얘기인데
우리가 흔히 우리도 21대 국회였죠. 네. 21대 국회여서 초반에 동물국회라는 말을 썼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조금은 요즘은 잠잠한데, 지난 17일, 대만 입법원에서 지금 현재 쟁점 법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충돌해서 난투극을 벌였했는데, 이 상황을 좀 살펴보니까 연초에 대만 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 여권의 그 여당인 민진당 소속의 라이칭더 총통이 이제 당선인 신분으로 네. 오늘 아마 취임식 했을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대통령은 배출을 했지만 의회에서는 지금 야당이 다수석을 점하고 있는 여소야대 상황입니다. 네. 근데 요번에 지금 취임식을 며칠 앞두고, 지금 제1야당 국민당과 제2야당 민중당이 회의원 권한을 확대하고 정부를 견제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5대 국회 개혁 법안을 강행 처리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예. 이거 처리하면은 대통령이 또 여당이 입지가 굉장히 좁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연단을 점거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야당과 격투가 벌어졌고 여당 의원 5명하고 야당 의원 1명이 병원에 실려갔다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못 나라 얘기 같지가 않아요. 네. 야당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민진당은 계속 권력을 독점해 왔으니까 이 법안을 당연히 막을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고,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여야 합의 없이 법안 처리 강행하는 거는 위헌적 권력 남용이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딱 남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슬로바키아, 독일, 대만 이야기도 해봤는데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나라 이 상황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네요. 오늘 어떻게 그렇죠. 결론을 내려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우리가 그 여소야 22대 국회에서 이제 압도적인 표차로 여소야대 국회가 이제 이루어졌는데 지금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는 게 특검 법안들, 뭐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지 뭐 여러 개 지금 특검이 나오고 심지어는 탄핵 얘기까지도 지금 언론에서 자주 나오는데 지금 왜 이렇게 되는가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 세 건의 그 사례에서 살펴봤을 때 지금 총리 암살, 그리고 이제 의원 테러, 그리고 이제 국회 안에서의 격투기, 이런 거는 사실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국가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건데, 그런 이런 게 일어난다 하면 거꾸로 그런 민주주의가 소멸되는 거 아니냐. 우리 이런 우려를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문제는요, 총리 암살 배경에는 이 4번째 임기를 시작한 장기 집권이 도사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정치인을 테러한다는 것은 독일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독 지역의 불만스러운 주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 지역에서는 지금 극우 정당이 압도적인 1위를 지금 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독일도 집권당하고 이 야당들의 관계가 예전처럼 그렇게 매끄럽지 않은 상태고, 지금 뭐 대만은 말할 것도 없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거의 뭐 죽기 살기로 지금 뭐 한쪽에서는 강행 처리하자, 한쪽에서는 죽을 힘을 다해서 막자, 이런 건데, 이런 상황들은 제가 볼 때는 전 지구적으로 이런 게 일어난다는 것은 세계 경기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2008년 금융위기 이래 너무나도 오랫동안 이 경기 불황이 일어나고 그 사이에 불평등의 심화가 점점 더 노골화되면서 지금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들은 심각한 위기에 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도 지금 뭐 좋은 환경이었다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나빠진다는 얘기,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에너지 가격이 너무 상승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겪는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은 소득이 있고 정부가 지금 보호하는 조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슬로바키아처럼 경제적으로 약할 경우에는 지금 이제 취약계층은 완전히 지금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죠. 이런 위기를 맞으면서 관용과 타협보다는 적대와 투쟁이 압도하고 정치인들은 이 유권자들의 분노를 에너지 삼아서 집권을 하는 행태가 여러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사실은 헝가리도 지금 논의는 안 했지만 거의 같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볼 때 22대 국회에서 우리나라로 다시 동물국회가 재현되는 건 아닌지 정말 걱정스럽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네. 이 마음이 널리 퍼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상준의 세상 읽기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